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도 멤버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셔서 읽어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채널은 멤버 가입하신 분들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30에서 42권 미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요즘 저희 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과정생들이 졸업하면 미국에서의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잡 마켓 상황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박사의 경우 상황이 훨씬 낫긴 하지만 예전만큼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의 아웃풋이 나올지 걱정되긴 합니다. 원하는 일자리에 갈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점점 인공지능 모델 발전의 가속화로 인해 단순 코딩의 경우 라지 랭귀지 모델로 일부 해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어떠한 인사이트나 스킬셋을 가져야 미국 채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견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님의 아이디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님의 아이디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이제 님이 제 채널에 자주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님의 캐릭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님의 아이디를 보면은 사람은 이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님이 여태까지 저한테 제공했던 머신러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의 뇌라는 컴퓨터가 머신러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한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뇌가 머신러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이 뇌가 러닝을 하는 즉 학습을 하는 그 과정을 그 개념을 모방해서 실리콘칩으로 작동하는 컴퓨터에 구현한 게 인공지능이죠. 자, 그래서 인간도 머신러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러닝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휴먼 러닝이라고 하거나 그냥 러닝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님이 그동안에 님이 제 채널에 다신 댓글을 바탕으로 저의 뇌가 님을 휴먼 러닝을 했습니다. 휴먼 브레인 러닝을 했는데 제가 그 내린 결론은 님은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보다 정도가 지나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님을 하나의 캐릭터로 제가 카테고리화해서 분류를 한다면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매우 많은 사람의 부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지금 님의 전공이 뭐냐면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지금 미국에서 자연계열의 모든 전공에서 의대나 치대 빼고 그럼 그 의학계열의 의대 치대, 약대 같은 그러한 의학계열의 이공계 잡을 빼고 일반적인 이제 공대 출신, 이공계 공대 출신들이 갈 수 있는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취업이 잘 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유망한 직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님은 거기서도 그냥 시시한 전공이 아니라 박사과정이에요. 님은 석사도 아니고 학부도 아니고 전문대졸도 아니고 고졸도 아니고 님은 심지어 박사과정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박사과정이 아니라 32에서 42건이에요. 미국의 42건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42건이 대단한 브레인들이 모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미국에 주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50개가 있어요. 각 주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하나씩 뽑으면 몇 개죠? 50개입니다. 근데 님은 그 50개의 학교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은 이거를 정말 님은 굉장한 수재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잘 가나는 학교 박사 과정에서 각 주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하나씩 뽑아도 50개의 학교밖에 안 되는데 님은 지금 32에서 42건 정도 하는 학교를 다닙니다. 40등 하는 학교라고 해봅시다. 님은 40등 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엄청나게 똑똑한 거예요. 님이 각 주의 수재들만 모이는 학교에 님은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자,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졸업하면은 취업이 힘들 것 같던데라고 하시네요. 정말 제가 황당한 느낌을 받았어요. 님이 하시는 말씀이 잡마켓 상황으로 인해 힘들다고 하셨네요. 제가 왜 님의 댓글이 황당했냐면요. 지금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스 인더스트리는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최대의 호황기를 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 이런 엄청난 호황기에 님이 한다는 소리가 지금 잡마켓이 안 좋아서 취업이 안 될 것 같다. 저는 님이 어떻게 이런 로직으로 생각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님의 뇌라는 컴퓨터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길래 이러한 결론이 났을까가 매우 궁금하며 황당합니다. 지금 미국은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컴퓨터 분야의 최대 호황기라니까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컴퓨터 인더스트리 있거든요. 특히 저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회사사에 다닙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에 평균 3통 정도, 3통에서 4통 정도의 컴퓨터 인더스트리에 종사하는 리크루트로부터 자기네 회사 재발 면접 좀 봐달라는 재발 면접 좀 봐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어요. 최대 호황기란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수준까지 아니에요. 제가 미국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이런 호황이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 취업이 잘 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미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런 영입 제안을 한 달이나 2달 정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3번을 받는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지금 이직을 고려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있는 회사가 거의 실리콘밸리 정상입니다. 저희 회사보다 좋다고 하는 회사가 실리콘밸리,
한두세 군데 밖에 없어요. 한두세 군데라는 이야기는 그 얘기는 전 세계에서 우리 회사보다 좋은 회사가 두 군데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제가 지금 회사의 연봉과 스탁 옵션이라고 주식받는 게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지금 전혀 이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굉장히 호황 중에 호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님은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님이 자기 자신의 지금 상황을 좀 인식해야 돼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한 명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제가 알던 지인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가 키가 182cm입니다. 남자 키가 180이면 상당히 훤칠한 키죠. 180도 아니고 그거보다 2cm 큰 182cm입니다. 지금 2024년에 고등학교를 다녀도 반해서 키가 180이면 상당히 키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180이었으니까 상당히 훤칠한 겁니다. 지금 요즘 청소년들 기준으로 한다면 한 187은 되는 거예요. 이런 훤칠한 키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굴도 겁나 잘생겼어요. 얼굴이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그래서 꽃미남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꽃미남도 너무 느끼하게 생기면 또 여자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꽃미남인데 이 정말 청순한 아주 남자가 청순하게 아주 잘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눈빛은 극하고 이게 멋져요. 멋집니다. 제가 사실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함께 다니는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이 친구가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여자든지 얘랑 한 30분만 얘기하고 나면 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고등학생 때는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죠. 여고생들은 좋아하는 남자 있어도 좀 수줍고 그래서 티를 잘 안 내죠. 먼저 가서 막 나 너 좋아해 이런 이야기는 요즘 여학생들도 좀 안 하는데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옛날 1990년대니까 지금보다 그때 여학생들이 더 수줍음이 많았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여자애들 많은 서클 활동을 했어가지고 여자애들 소문을 싹 알고 있었는데요. 제 주변 여자애들은 친해지고 나면 여자애들이 다 그 친구 꽃미남 훤칠남 괜찮지 않냐 멋지지 않냐 진짜 잘생긴 것 같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걔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얘랑 되게 친했어요. 되게 친했는데 정작 이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고백도 못하고 뭐 여자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 못하는 걸 떠나서 그냥 여자아이들 앞에서 얘기를 잘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말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존잘남이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거예요. 키가 180이고 얼굴이 존잘남인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여자들이 날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키 180의 존잘남이 여자들이 날 좋아할까? 이런 고민이나 하고 있다니요.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 상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잘생기고 키가 큰데도 여자랑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님의 댓글을 보면서 항상 그 친구가 생각나요. 키 182의 얼굴 존잘남인데 저 여자랑 나랑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항상 여자친구 못 사귀고 있는 제 친구가 생각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시겠죠? 주변에 제 친구들이 다 그 존잘남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 키 반만 되고 네 얼굴 반만 됐어요. 우리 학교 여자 다 사귀었을 거다.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얘한테 말하곤 했어요. 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근데 왜 취업이 안 될 거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남들보다 지금 엄청 좋은 조건이고 사실 미국 사회를 기준으로 봐도 매우 엘리트인데 왜 취업이 안 될 걱정을 하다니요. 자, 이번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 얘기해 볼게요. 이 친구는 친구 B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친구랑 또 다른 친구예요. 이거 친구 B는 키가 한 1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얼굴도 그냥 평범하게 흔남이에요. 아주 평범하게 생겼죠. 흔남에서 좀 평균 미만입니다. 중하의 얼굴이죠. 그래서 이 친구 별명이 하회탈이었어요. 왜 하회탈이었냐면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웃을 때 하회탈처럼 돼가지고 이 친구가 그 같은 잘생긴 게 전혀 없는 친구였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시절을 통틀어서 여자를 제일 많이 사귄 친구는 이 친구였어요. 친구 B는 왜 이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여자들하고 잘 사귀고 그랬을까요? 이 평범하게 생긴 딱히 잘생긴데 없는 친구 B가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많았었던 이유는 자존감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여자랑 마음만 먹으면 다 잘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 자신감 뿜뿜을 여자들이 느끼는 겁니다. 이 남자 되게 자신감 있다. 이 남자 되게 내면에 그런 멋짐이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여자애들이 결국에 다 얘랑 사귀게 되는 겁니다. 여자애들이 꽃미남 친구 A랑은 잘 안 사귀어요. 친구 A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외모는 정말 멋진데 좀 다가가서 한 30분만 얘기해보면 자존감이 너무 낮고 옆에 있으면 불안해지고 여자가 자꾸 걱정되어 지는 게 너무 많고 이런 남자에게 내가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옆에 있으면 나도 막 걱정도 좀 생길 것 같은 그런 내면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결국에는 잘생겨서 다가가더라도 결국 멀어집니다. 결국에 얘랑 무슨 만남을 가지게 되면 항상 여자가 잘 안 엮이게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 안 생기는 원리 이해하셨나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님을 보면 그래서 그 친구 A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친구 A는 그렇게 자존감이 낮았는데 친구 B는 왜 그리 자존감이 이렇게 높았는지를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가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A는 말이죠. 그 키 182의 존잘남인 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친구 엄마 아빠가 자존감이 되게 낮은 거예요. 친구 엄마 아빠가 굉장히 가난한 시골 출신이고 공부를 또 많이 못하셔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부모님 자존감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본인 자존감이 되게 낮은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배움이 짧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뭐 직장이나 사업을 하실 때도 내 주제에 이 정도면 됐지. 내 주제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자꾸 합리화하면서 자존감이 낮으시니까 집도 계속 가난하고 그런 자존감 낮은 부모들을 보고 자라면서 얘도 자존감이 낮았던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얘한테 좋은 얘기를 잘 안 해줬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뭐 우리 아들 잘생겼네. 우리 아들 멋지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니까 이렇게 잘생기고 훤칠한 외모를 가졌는데 자기가 잘생기고 훤칠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별로고 자기는 못생기고 자기는 키만 멀대같이 크고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친구 B의 집을 놀러 갔는데 부모님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B는 사실 부모님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이 친구는 이 친구 부모님이 항상 얘한테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우리 아들 멋지다. 우리 아들 아주 똑똑하다. 우리 아들 너무 사랑스럽다. 항상 얘기하니까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 절대 아니었거든요. 이 친구 키 170에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했는데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주니까 자기가 진짜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자들이 얘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인기 많고 여자들이랑 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자존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님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님이 한 몇 개월 간격으로 마치 삼각함수의 사인 함수를 그리듯이 저한테 계속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님이 항상 오늘처럼 저에게 와서 댓글을 달 때 그 제가 기억하는 님의 댓글로 내용은 뭐냐면 내가 뭐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으로 세상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저한테 뭘 물어봐요. 그럼 제가 님의 댓글을 읽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조건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조건이신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님이 굉장히 또 힘을 얻어 가지고 갑니다. 그 후 님의 댓글은 이래요. 그래서 고수님 말대로 긍정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몇 달 지나서 또 굉장히 어두워져서 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낙담해져가지고 저를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또 다운돼서 오셔서 댓글을 달아요.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매우 가득한 채로 또 와가지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변에 님에게 님 주변에 굉장히 어두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님의 주변에 실제로 있는 사람이 아니죠. 님 주변에서 같이 생활하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님의 가족도 아니고 저는 님의 오프라인 친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님이 그 친구 관계를 맺는지 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님 주변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저와 님의 관계는 진짜 인간관계는 아니고 가상에서의 버추얼 커넥션이죠. 그 개인 방송인가 채널, 구독자와의 관계니 실질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버추얼 관계도 관계는 관계죠. 님이 네트워크상에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저는 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님을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사인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근데 저랑 얘기하고 떠나서 님이 실제 오프라인 속의 님의 인간관계 뭐 그게 님의 실제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님의 주변 사람들일 수 있고 뭐 님의 랩 친구들일 수 있고 님의 뭐 동료들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변에 죄다 매우 어둡다는 얘기예요. 매우 어두운 사람들로 주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롤플레잉 게임 스타일로 말해보자면 님의 주변에 어두운 세상으로 드나드는 포탈이 매우 크게 열려 있습니다. 이 어두운 포탈을 닫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님은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 고양이가 하얀 색깔이었고 털에 약간 갈색이 섞여있는 이런 고양이였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하얀 굉장히 밝은 색깔의 고양이였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제가 돌봄을 해줄 때는 굉장히 털색이 밝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제 돌봄을 떠나서 밖에 나갔다. 오면 밖에 나갔다. 오면은 뭐 쓰레기통도 돌아다니고 수풀도 막 돌아다니고 막 하다 보면은 굉장히 더러워져 가지고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더러워지는 이유는 이 고양이가 더러운 곳을 다녔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 님이 그런 느낌이에요. 님이 굉장히 밝고 사람들하고만 이미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님 주변에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이고 음침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님도 어두워지고 님도 부정적이고 님도 음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님은 지금 공부를 뭐 잘하고 뭘 연구하고. 그거보다 님은 주변 사람들의 종류의 질을 개선하는 게 필요해요. 뭐냐, 그 관계 개선한다는 게 주변의 어두운 인간들을 좀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리콘밸리에 와서 처음에 굉장히 약하고 어두운 생각들을 좀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어둡고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냐고.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변 사람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실리콘밸리에 와서 만나는 한인들한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와서 한인 친구들 여러 명들과 좀 어울렸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한국인 출신이니까 한국말로 샬라샬라 하면서 친구 뭐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인 분들이랑 좀 어울렸었는데 이 특히 친구 두 명이랑 많이 어울렸었는데 이 두 명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 명 먼저 얘기해 볼게요. 한 명이 경기도에 있는 안 유명한 학교에 학부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면 사실 다 좋은 거죠. 또 뭐 인서울에 있거나 인서울 근처 학교는 다 좋은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대학교가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인데 이게 1캠퍼스가 아니라 2캠퍼스인 거예요. 두 번째 캠퍼스. 그래서 그 학교의 1캠퍼스는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이 경기도에 있는 학교는 두 번째 캠퍼스인 거죠. 그런 학부를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항상 어디 가서 자기 이제 학부 어디 나왔다. 소개를 할 때 어디 어디 나왔습니다. 막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1캠퍼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경기도의 두 번째 캠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랬었어 본교가 아니었던 거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진짜 많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다녔으면 그런 열등감 안 가졌겠죠. 아니면 애시당초 지방대를 다녔으면 어차피 자기가 명문대 출신이 아니니까 학벌을 내세울 게 없으니까 별 얘기 안 하고 살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나와서 애매한 거예요. 경기도에 주소가 있는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열등감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항상 사실은 지방대보다는 좋은 학교인 건데 항상 인서울에 있는 명문대랑 비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진짜 많은 열등감. 사관학교가 경기도에 주소가 있는 대학교들이 열등감. 사관학교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열등감. 사관학교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두 번째 캠퍼스를 나온 거예요. 1캠퍼스는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에 나오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네 저는 무슨 대학교 나왔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서울에 있는 그 본교 학교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기도 분교의 캠퍼스면은 약간 뭐 거짓말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사람 만날 때마다 저는 모든 무슨 대학교의 경기도 두 번째 분교 캠퍼스를 학부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말해야 오해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항상 열등감으로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그 결국엔 박사를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데서 박사를 나왔어요. 미국에서 5등하는 데서 박사를 나왔어요. 그러면 엄청 명문대잖아요. 미국 5등이면 전 세계 5등입니다. 이제는 그런 학벌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맞는데 아직도 학벌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씻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5등하는 학교를 박사를 나오고도 본인 학부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 만나면 항상 학벌 이야기를 하고 한국인은 한국에서도 학벌 사회를 만들지만 미국까지 가서도 서로 학벌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미국 가서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인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항상 나에게 묘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저는 미국 10위권에서 박사를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 친구는 저보다 좋은 데서 박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5등이라니까요.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뭘 하든 그 열등감을 막 분출하고 나쁜 생각도 막 분출하니까 내가 계속 영향받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적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인 MBA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말에 실리콘밸리 주변에 있는 대학교의 경영학 석사과정인 MBA 과정을 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학비를 대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때 고려를 해봤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내가 박사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자기랑 좀 못 놀아줬으니까 이제는 공부하기 과정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에서 공짜로 보내줘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게요. 지금 이미 박사학위도 있고 그 정도면 된 거지 꼭 경영학 석사학위 MBA 따야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와이프 말이 맞는 거예요. 그냥 제 욕심이었던 거지. 공짜로 회사에서 학비 내준다고 하니까 MBA 하고 싶었던 거지. 공학 박사에다 MBA까지 있으면 얼마나 뽀대냐고. 얼마나 또 그 지식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또 한 자리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욕심이었던 거죠. 근데 과욕이죠. 박사학위면 충분한 거죠. 뭘 또 MBA 따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게 와이프하고 했던 이런 이야기를 저의 고민을 이 친구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 친구는 열등감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자마자 굉장히 큰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큰 화를 내고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뭐 MBA 그딴 거는 인생에 도움 전혀 안 되고 그런 거 해봤자 시간 낭비고 그딴 거 해봤자 인생이 도움 안 되니까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굳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까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제 얘기를 듣고 내 생각에는 이미 공학 박사가 있고 당신이 뭐 경영을 직접 할 건 아니니까 그냥 공학 박사하고 이제 연구 리더로서 만족감은 그게 더 좋은 길이 아닐까. 이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얼굴 빨개지면서 화를 내면서 MBA 그딴 거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화낼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항상 저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경기도에 있는 분교 캠퍼스 학교를 나왔는데 인서울에 있는 학교 학부 나온 사람이어서 꿀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사를 자기가 좀 더 좋은데 나와서 겨우 안 꿀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MBA까지 하게 되면은 자기보다 너무 잘나지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음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항상 아주 깊은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 깊은 밑에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깊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랑 제가 완전히 멀어져 버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회사 들어오면서였어요. 사실 지금 제가 다니는 이 회사는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고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망과 같은 회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면접 보기 전에 이 친구가 먼저 이 회사를 면접을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는 이 회사를 떨어졌는데 제가 그 후에 붙으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열등감에 눈 뒤집혀서 저랑 뭐 만날 때마다 불편해하고 제가 이 회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되게 불편하고 항상 대화가 결국에는 화와 짜증으로 끝내더라고요. 저도 이 친구랑 관계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친구를 걸러냈습니다. 그걸로 이 친구와 관계를 정리했어요. 저는 이 친구와 연락을 끊었어요. 연락을 끊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나 되게 밝아졌다. 친구 한 명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 삶은 매우 밝아졌어요. 자, 이번에는 친구. 또 다른 친구 얘기해 볼게요. 이 친구는 실리콘밸리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진짜로 열등감이 많은 친구예요. 왜냐면 학부도 지방대 나왔고 한국에서 그리고 고향도 한국에서 지방이고 그리고 심지어 대학원 출신도 아닙니다. 석사 박사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 친구인데 실리콘밸리에 회사를 붙였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붙었냐면 사실 제가 도와줬어요. 철저하게 연구핏을 만들어줬고 거기다가 미국의 문화까지 잘 알려줬어요. 제가 너는 여기에 이런 연구핏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고 알려줬는데 그것을 실천하자 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도와줬어요.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친구가 본인은 대학원 학위도 없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와서 너무 열등감에 쌓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는 명문대, 미국 명문대 박사 출신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와서 열등감이 되게 심해진 거예요. 되게 심해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친구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한국에서부터 제가 사실 이 친구에게 기독교 전도를 했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개신교인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실리콘밸리에 너무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도전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대학원 학위도 없고 학교도 좋은데 안 나왔고 이런 촌놈이 어떻게 실리콘밸리 갈 수 있냐 얘기하는데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다.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라 연구핏으로 승부하면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세상이란 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기독교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역대하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 친구에게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열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냐고 하면서 자기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고 싶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막 무릎 꿇고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가게 해달라고. 제발 실리콘밸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봤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친구 기도를 들으셔서 이 친구가 정말로 기적적으로 실리콘밸리 회사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영주권 지원도 받게 되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본인 능력으로는 실리콘밸리 절대 올 수 없고 뭐 그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실리콘밸리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실리콘밸리에 온 게 하나님 때문이구나라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실리콘밸리의 또 박사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인간은 여기서 미래가 없을 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걱정 근심하면서 결국 이 친구가 실리콘밸리 와서 어떻게 되냐면 맨날 잠도 못 자고 밤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만 걱정해가지고 걱정 근심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맨날 새벽같이 공부하고 막 대학원 가야 된다고 막 하기 알아보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친구가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친구가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실리콘밸리 보내줬는데 와서 사람과 세상을 보게 되니까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휩싸이면서 다시 교회를 안 나오고 또 무신론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무신론자가 또 돼버렸어요. 그래도 제가 이 친구랑 계속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왜냐면 원래 알던 친구니까 뭐 제가 전도하고 같은 교인이고를 떠나서 그 전에 친구니깐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본인은 별 볼일 없는 학교 학부 출신인데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랭킹 1등 2등하는 학교 박사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 보면서 이 친구가 계속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뭔가 깊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깊은 어둠이 느껴져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 가자라는 얘기도 계속 해봤고 하는데 전혀 듣지 않고 계속 아주 깊은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깊은 어둠. 저는 이 친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내가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 친구에게 전했는데 이 친구가 깊은 어둠에 빠지고 다시 무신론을 선언하고 다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무신론자가 다시 돼버리니까 하나님한테 무릎까지 꿇고 기도했던 친구인데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때문에 목사님한테 상담도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친구가 그렇게 취업이 되고 뭐 그랬던 거는 사실인데 그 친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결국엔 실리콘밸리를 바라본 거고 사람을 바라본 거기 때문에 결국엔 실리콘밸리 와서 박사들을 바라보고 자기보다 똑똑한 박사들을 바라보다 자기가 너무 못한 것 같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억지로 막 교회 가자고 계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이 친구를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을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한테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건 그 친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건 하나님 떠난 결정을 한 것은 그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발을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이제는 관계를 정리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너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 친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결국엔 저까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이렇게 두 명의 친구를 정리하자마자 저는 굉장히 밝아졌어요.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을 너무 어두운 사람들은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강도에게도 찾아가시고 창녀에게도 찾아가시고 죄 많은 텍스 컬렉터인 세리에게도 찾아가시고 미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줬지만 인간인 나는 그렇게 할 순 없어요. 저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내가 어두워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정리해야 됩니다. 내 영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님이 누군가를 만날 때 계속 어두운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할 타이밍에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석사 때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석사했던 랩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 랩 출신입니다. 외국인 랩이라 하면 연구실에 미국에서 나고 자란 인간들이 거의 없고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들만 가득 찬 랩입니다. 제 석사 때 제가 있던 랩은 미국의 내국인 백인 친구가 한 명밖에 없고 다 외국에서 온 친구들만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C로 시작하는 아시아의 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I로 시작하는 세계 최대의 빈민국 출신들만 있는 랩이었어요. 자, C로 시작하는 나라는 공산당 국가고 I로 시작하는 나라는 세계 최대의 빈민국 중에 하나였죠. 자, 이런 곳에서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맨날 랩에서 연구하다가 이 친구들이 막 울어요. 특히 I로 시작하는 애들이 막 울어요. 울면서 아나 취업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막 울어요. 나 자기네 나라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고
미국에 꼭 살고 싶은데 막 울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대기업도 필요 없고 나는 대기업 가고 싶지만 안 돼도 괜찮고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받아줘도 괜찮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몇 달 있다가 더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제는 미국 영주권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주유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일도 할 수 있겠어.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진짜 이 어두운 마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박사는 진짜 자존감 높고 진짜 잘 사는 진짜 미국 내국인들만 있는 랩에 가자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박사 때는 제가 제 꿈꿔왔던 대로 백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교 애들은 너무 자존감이 높고 미국 내국인들만 있고 외국인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자존감이 높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애들하고 항상 굉장히 고상한 주제로 얘기하고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억영향들에 대해 고상하고 높은 수준으로 토론하고 바이오텍은 인간에게 선한 기술인가 악한 기술인가 토론하고 이런 아주 고상한 얘기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고상한 분위기에 있는 인간들은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어두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밝아집니다. 저도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내가 공부하는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과 세계 평화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석사 때 후진국 출신 외국인들은 맨날 먹고 살 걱정만 하면서 울고 그랬던 거랑 하늘과 땅 차이죠. 주변 사람들 잘 정리하십시오. 제가 님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어두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밝은 사람들과 관계를 재구성하십시오. 그러면 님이 남은 인생이 아주 밝아질 거예요. 님은 뭘 공부하고 뭘 공부 안 하고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님은 어두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님에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몇 달 있다가 오셔가지고 또 굉장히 어두운 얘기하시면서 걱정 근심하는 그런 님의 댓글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님의 단댓글이 계속 반복적입니다. 제가 뭔가 얘기해주면 힘을 얻고 가지만 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엄청 좌절되고 어두워져서 돌아오고 그럼 또 제가 뭔가 격려해주는 말을 해주면 또 힘을 얻고 가시죠. 또 몇 달 후에 돌아와가지고 또 굉장히 어두워져 있어요. 이 반복된 패턴이거든요. 마치 쌓인 함수의 주기함수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몇 주기에 되돌아올지까지가 보이네요. 그 얘기는 님 주변에 굉장히 어두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정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랩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다. 그런 사람은 정리할 수 없을지 몰라도 좀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이 매일 밥 먹으러 같이 가는 일은 안 하면 되죠. 막 그렇게까지 주기적인 관계를 빌드업하지 않으면 되겠죠. 랩에서 만나면 하이하고 인사만 하는 사이로 끝내면 되겠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신에게 어둠을 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진짜 큰 문제죠. 엄마나 아빠라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부모님하고도 전화, 통화하는 것을 좀 횟수를 줄이세요. 그게 무한정 효도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유교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면들입니다. 효가 모든 면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본인이 성인이 되었으면 본토 친척 아버지를 집을 떠나서 자기의 정서, 자기의 독립적인 개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성인이 되었으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